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12일 천옥현의 안보정론 두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내외에 관련된 뉴스를 말씀을 드리고, 또 안철수 의원이죠. 안철수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이 검찰 편중 인사 요즘 뭐 말이 많잖아요. 여기에 관해서 또 이 한마디 의견을 얘기했는데 점잖게 한마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청와대 드디어 말이죠, 그동안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미술 전문가다 보니까 청와대에 지금 소장하고 있는 여러 이 미술품들 한번 전시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컬렉션과 관련된 이 뉴스들, 이런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 또 시간이 되면 말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세에서 이 우크라이나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러시아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새로운 현상 중에 하나는요, 중국제 상용 드론을 가지고 이 러시아 군 이 공격용 드론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 군을 기습 공격해 가지고 상당한 심리적 타격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한국군도 말이죠, 지금 드론을 굉장히 개발하고 있어서 실전 배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집중적으로 드론 공격을 할 경우에 북한군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금 이 동아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보기관, 뭐 군이든 경찰이든 또 국정원이든 독대 보고는 일체 받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이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러한 내용은요, 이제 오늘은 뉴시스의 보도를 통해서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정원장이 독대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4월 9일 날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요 한번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정원장, 또 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그 다음에 경찰 정보라인 보고, 독대 보고는 절대 받지 않겠다. 그래서 전임 대통령들 중에서요, 민당 즉 노무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독대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수당 정부의 대통령이 독대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검찰 중에서도요, 검찰 가운데서도 이 국정원 관련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정원의 운영과 관련된 뭐라고 그럴까요, 비리, 불법적 요소들, 또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갖다가 이 정권안보로 쓴 거, 그리고 또 국정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정보를 보고하지 않고 정권안보를 위해서 또 보고한 사례들, 이런 거를, 즉 패단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국정원은 정치적으로 쓰지 않겠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보도의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을 취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어떤 보완을 하느냐? 이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군경, 이 독대 보고는 허용하지 않고 대신에 관련 참모들이 배석해서 의견을 함께 보고 내용을 듣는 그런 방식을 취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정보기관의 보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에 대한 지시사항, 이거를 좀 더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권력기관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 변질되지 않도록 정보기관을 견제하고, 또 이 정보기관 활동을 갖다가 적어도 대통령 이 주변에서는 좀 투명하게 알아서 정보의 정찰을 받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이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가요, 이 뉴시스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은 정보기관들의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본연의 임무를 하라는 대통령의 의지다. 그래서 취임 후 정보기관장 독대는 없었다는 게 팩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으로 독대 보고가 없어졌다가 MB 때 좀 살아났는데,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다시 독대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지금 보도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 때도요, 독대 보고는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권력 구조에서 독대 보고는 이미 사라진 옛 문화가 됐다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지난 4월에 보도됐던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로 내용을 보면요, 그 당시 당선인 측 이제 핵심 관계자로 되어 있는데, 당선인 즉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국정원이 다른 나라들처럼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게 하는, 그렇게 개혁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국정원장의 독대는 받지 않겠다. 그리고 정보 수집이 국정원의 핵심 업무인데 정보에 대한 가공, 정책 판단 이런 거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바로 국내정치 관여나 개입 논란에서 완전히 국정원의 손을 떼도록 하는, 선을 긋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장과의 독대 의견을 듣다 보면 정보가 중간에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원천 차단한 한편으로 국가안보실의 이런 평가 업무를 좀 더 키워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국정원의 정보 판단 능력을 검증하겠다, 이런 구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저도 이제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NSC에서 정보과시장을 해봐서 아는데요, 이 정보는 여러 가지 제한적 이 정보 판단에 있어서 그런 요인도 상당합니다. 특히 출처와 관련된 정보평가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정보평가에 있어서요, 이 출처의 비익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처의 성격에 따른 이 가변성도 또 정보 판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안보실에서 이 전문가들이 평가한다고 할 때 그러한 이 첩보 평가에 있어서 이 다양한 요소를 과연 얼마만큼 전부 다 고려하면서 평가를 할 것이냐, 이런 점에서요, 이 국정원의 평가와 그리고 이제 국가안보실의 평가 간에 상충되는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국가안보실 측에서, 그리고 또 뭐 국정원은 당연히 알겠지만은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대통령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보고 그리고 정보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제가 이 경험학적으로 볼 때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김건희 여사의 내주 동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내주에 13일 날은,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이죠. 13일 날은 봉하마을에 가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요. 이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겠다는 이런 입장은 여러 차례 여러 경로로 이미 전달이 됐고, 일단 봉하마을 측으로부터도 확인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비공개 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까지 해주기는 어렵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되게 좋아했다, 이런 얘기는요, 이미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통해서도 나왔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또 이 투명하게 윤석열 대통령도 기회 있을 때 또 밝힌 바 있어요.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을 방문하고 또 이 권 여사를 만나는 것, 더군다나 최근에 13기 추도식 때 대통령에서 비서실장도 가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이 한덕수 총리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저런 계기에 이미 김건희 여사의 방문, 정중한 방문 의사는 충분히 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13일로 일정이 이제 확정이 된 것 같고요. 내려간 김에 이제 15일 날이네요. 15일 날에는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예방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렇게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쭉 만나는 것은 그동안의 관례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양산사절을 가는데 아무리 이제 대통령 부인이지만 부인만 만나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하는 그러한 이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내외는 지난 10일 날 취임식 때 만나고 이번 15일 날 만나게 되면요, 두 번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일 날 권양숙 여사 만나는 거, 그 다음에 15일 날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만나는 거, 이때 과연 대통령의 별도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떤 내용으로 될 것이냐. 당연히 뭐 대통령 메시지가 있겠죠. 길든 짧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그때 가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보도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특별하게 김건희 여사가 조용한 내조, 이거를 아직도 그 입장을 쭉 지켜나가고 있고,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김건희 여사의 공개적인 활동을 하기보다는 아직은 조용한 내조 쪽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여론으로 보면요 상당히 세게 나와 있어요. 한 60%가 넘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도 이 정치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안부 수준의 덕담 수준의 메시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도
이 겸손하게 선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부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용한 내조가 됐든 공적인 활동이 됐든 간에 성공한 내조를 할 수 있는가, 또 성공한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나의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 학습을 하는 차원에서의 예방, 그리고 그 연장선상의 선상에서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저는 점을 쳐봅니다. 그리고요, 어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성대 앞에 있는, 한성대 입구에 있는 유명 빵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영화관을 찾아서 송광옥 씨가 칸 국제영화제에서 나무 주연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인 브로커를 한 2시간에 걸쳐서 관람할 예정으로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건 이제 조선일보가 최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청와대 컬렉션, 이제는 뭐가 작품이 있는지 이런 도록을 만들 예정이다. 그리고 한 작품이 한 600여 점 정도 되는데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러한 보도를 조선일보가 말이죠, 최근에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오늘이 이제 12일이니까 이틀 전 10일 날 보도 내용이 됩니다. 이제 금요일 날. 그래서 청와대 컬렉션이요, 이제 베일을 벗게 돼요. 그래서 과연 어느 작가의 작품이 몇 점씩이나 있는지, 그것이 이제 미술사적으로 미술학적 관점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 그림을 청와대가 소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께 쭉 다 이제 공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지금 작업을 이 관련 관계 기관에서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금단으로 영혀져 있던 청와대 소장 미술품 정부 차원에서의 전수조사, 그리고 도록 제작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청와대가 전면 개방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도록 제작, 전수조사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전직 대통령들이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전부 국가 예산으로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와대 소장품은요, 사실 국민 여러분들의 소장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당히 뒤늦었지만 청와대 컬렉션 전수조사 나선 거는 다행스럽다. 뒤늦었지만. 그래서 문체부 관계자가 이 조선일보에 밝힌 내용을 보면요, 국민적 관심과 요구를 반영해서 소장품 현황 파악, 도록 제작 면밀히 검토 중이다. 그래서 청와대 공간뿐만 아니라 이제는 청와대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이 재산이 과연 얼마만큼 되는지, 이 폐쇄성을 벗기는 하나의 작업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말이죠, 청와대 컬렉션이 공개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한 600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개략적 현황만 나와 있고, 이 전작의 작가, 작품명, 제작 연도, 시두길, 이런 기본 정보조차도 지금까지는 대외비에 붙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작가가 들어갔다, 어느 작가는 안 들어가 있네, 이렇게 되면 이 작가들 이 명예와 또 영향력, 그리고 작가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 사회적 인식도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밀에 비춰졌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거 뭐 다 어느 작가가 뭐 어떻다, 어느 작가 그림이 얼마 정도 간다, 이거는 뭐 알 사람들은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뒤늦었지만 전수조사하고 도록을 매기는 것이 투명한 관리, 그리고 제대로 된 미술가들의 평가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그 참고적으로요, 이 몇 가지 작품, 아주 유명 작품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비디오 아티스트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백남준 작가인데, 비디오 산조, 이게 아주 가장 비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전력이 많이 들어갔고 이 작품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지금 관리가 됐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산조의 흐름을 12인치 TV 83대로 형성한 작품인데요, 90년대 춘추관 준공 당시에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춘추관 1, 2층을 잇는 계단 벽면에 걸려 있는데, 이 전기세 때문에 전원 켜진 날이 상당히 별로 없는 비운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작품은요, 워낙 대작이기 때문에 가격으로 따지면 수십억이 갈 거다. 그리고 물방울 화가로 유명한 이 김창렬 작가, 이 작가 작품 중에서요, 이 회기라고 하는 이 연작도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회기 작품, 그러니까 2005년도에 조달청이 4천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비슷한 크기인 100호짜리 회기 연작이 지난해 경매에서 1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원의 화가로 유명한 이대원의 비경, 이런 서양화도 목록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장품 종류로는요, 도자기가 제일 많고요, 한국화, 서양화,
그리고 서해 순으로 되어 있고 특히 풍경화가 많고 운봉, 매화를 포함한 20여 점에 달하는 동양화가 월전 장우성의 그림을 필두로 해서 이 민경갑 장생, 김기창 산수, 이상범 추경 산수 이런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체계적으로 뭐 수집 기준을 정해갖고 수집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권력자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모아놓은 작품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질 자체가 그렇게 막 높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수집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런 건데 지금 우리 청와대의 경우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어서 남길 건 남기고 일부는 국공립미술관으로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뭐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컬렉션 이제 관계기관에 의해서 제대로 나오면 이 미술가들 또 이 미술 애호가들에게 상당한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안철수 의원이 그러니까 오늘이네요. 오늘 MBN 정운감의 집중 분석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 인터뷰에서 이 검찰 편중 인사와 관련된 이 본인의 의견을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이 천재 10명 보다는 다양한 성향과 이 전문성을 가진 평균적 인재 10명이 더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고요. 앞으로 시간이 가고 또 이 정부를 운영하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인재를 발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너무 검찰 편중인상을 비판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 이러한 조금은 유보적인 상당히 조심스러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앵커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한 얘기를 보면 우선 검찰 편중 인사와 관련해서는 다양성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요, 본인이 이제 안랩을 운영했잖아요. 즉 벤처기업. 안랩을 운영해 보니까 이제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 이 상상론적으로 이러한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제 안랩 운영을 해 보니까 이 10명의 천재가 모여서 벤처 기업을 만든 거다고. 그리고 천재는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이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전공 그리고 성별과 나이에 그런 다양한 10명이 서로 경쟁하게 되면 천재 10명보다 다양성 10명이 이긴다. 다양해야지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는 리스크들에 대해서 미리 검증되고 그러면서 더 경쟁력이 있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히 각 분야 최고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을 모시겠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이제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여성, 그러니까 성별, 그 다음에 지역별, 그 다음에 나이별 이런 걸 고려한 안배 인사도 병행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통 보면 너무 능력 위주에 이렇게 휩싸이다 보면 다양성이 가진 힘을 간과하기가 쉽고 아마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정부를 운영하면서 조금씩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정 운영 초반에는 불가피하게 능력 위주 인사를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나이, 성별 이런 거를 고려한 안배 인사도 병행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요. 당장은 지역 조직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온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즉답을 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상납 의혹으로 당윤리위원회 지금 징계가 24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수석 대표의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아직 당에 속한 지 며칠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요. 말하자면 이러한 구설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거리를 일단 두는 그래서 불필요하게 논란에 휩쓸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어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강남에서 동그라미 재단, 이 동그라미 재단은 이제 안철수 의원이 대학 교수로 재직할 때 2012년도죠. 안랩 지분의 절반 정도를 기부해서 만든 공익재단인데요. 이 공익재단에서 이익이 수요식이 있었어요. 이 축사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고 더 발전하려면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그리고 창업혁명의 3대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재와 과학기술을 성공한 나라인데 이 IT 분야는 그래도 제법 있지만은 의학과 생명과학 분야는 다양한 인재가 부족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국이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이 과학기술 선도국가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선 때부터 대선 때부터 안철수 지금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전공에 맞게 이 과학기술 국정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국가 발전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두 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세 번째 방송에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